네, 계속하겠습니다. 제 13번입니다. 갑이 A 주식회사 경영권을 인수합니다. 경영하겠다는 거죠. A 회사 소유 예금을 인출해가지고 갑의 A 회사 인수를 위한 대출금 변제 소합니다. 좀 못됐네요. 아니, 갑이 경영권을 살리면 자기 돈을 써야죠. 근데 어떻게 했나요? 자, 인수하려는 A 회사 예금을 인출했잖아요. 그리고 A에서 인수를 위한 대출금 면제 성합니다. 근데 문제는 갑이 위 예금이 인출되기 직전에 있었던 주주총회에서 갑 측 이사 3명이 선출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횡령이 될까? 뭐가 문제될까요? 지금 갑이 경영권 인수 계약 체결합니다. 그리고 A 회사 예금을 임의로 인출해가지고 경영권 인수하는 데 써버린 거잖아요. 이게 지금 횡령이 될까? 금액이 5억 이상이니까 특경법 위반 횡령으로 기소된 겁니다. 횡령이 될까? 아니, 횡령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업무상 횡령이든 타인 재물 보관자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A 회사 돈이니까 타인 재물 맞습니다. 보관자가 될까요? 이게 지금 다 도진 겁니다. 갑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갑은 경영권을 인수했을 뿐 나는 대표이사직을 차지한 바 없다는 겁니다. 보통 이 A 회사의 재물 보관자는 대표이사잖아요. 근데 갑은 경영권을 인수했을 뿐이고 갑이 대표이사 자리를 깨찬 적도 없죠. 그래서 나는 보관자가 아니라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예금 인출되기 직전에 있었던 주주총회에서 갑측 이사 3명이 선출되어 버립니다. 비록 갑이 이사직을 차지한 건 아니지만 갑의 사람들이죠. 갑의 배우자 또는 사위 이런 사람들을 이사로 딱 선출해 버립니다. 그럼 갑은 형식적으로는 대표이사 등기하지 않아도 사실상 대표이사 지위를 차지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때 사실상의 이사 지위를 취득하는 겁니다. 법적은 아니지만. 따라서 바로 이렇게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는 겁니다.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판례의 키워드는 방금 봤듯이 두 번째 줄에 예금 인출되기 직전에 있었던 주총에서 갑측 이사 3명이 선출되었다. 따라서 갑이 A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지위를 취득했다. 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화살표 횡령죄 성립합니다. 그리고 밑에 14번하고 15번이 같은 취지입니다. 14번하고 15번이 같은 취지입니다. 그럼 지금은 15번을 일단 설명하고 14번을 보겠습니다. 15번 수의계약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측정 금액 이상으로 계약 금액을 부풀려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에 그에 따라 수수한 돈입니다.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 은근히 출제가 잘 되는 판례죠. 이 관공서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시청이다. 시청에서 갑입니다. 수의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수의라고 하는 것은 경매나 입찰이 아니고 의사에 따를 수자입니다. 갑의 의사에 따릅니다. 한마디로 갑이 계약 체결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경쟁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힘이 좋죠. 지금 예를 들어서 외벽 공사를 해야 되거나 그때 얘가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된 사람이 이 공사업자입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갑이 당신이 운영하는 업체랑 하겠다.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갑에게 좀 잘 보여야 되겠죠. 예, 그렇게 어떻게 하느냐. 실제 공사대금 1억인데 어떻게든 갑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때 요 대금을 1억 2천만 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제 받겠죠. 그리고 공사가 끝납니다. 공사가 끝나면 뭐 시의 경비에서 공사업자에게 1억 2천을 줄 겁니다. 그럼 어른 1억만 챙기고 나머지 2천만 원을 갑이 되돌려 받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갑의 재적입니다. 이 갑의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에 관하여 돈을 받는 것 아니냐. 이거 뇌물 아니냐. 아니다. 이 돈은 공사업자 지갑에서 나온 게 아니고 시의 경비를 이렇게 빼돌린 것 아니냐. 일부러 부풀려가지고. 그러면 이런 것은 뭐 특가법 상의 국고손실, 국고손실이라고 외우지 말고 국고횡령 아니냐. 요 두 개가 다 터집니다. 답은 뭐가 될까요? 이 돈의 성격은 시의 경비를 빼돌린 거잖아요. 국고횡령이 됩니다. 어물이 중요합니다. 이거 그냥 외웁시다. 왜냐면 이런 거 그냥 횡령죄다 이렇게 정리하면 다른 판례하고 섞여가지고 기억이 오래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게 국고횡령입니다. 따라서 화살표 횡령죄 성립합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특가법 위반 국고손실죄인데 각 주에 조문이 좀 소개되어 있긴 있습니다. 그냥 국고횡령, 즉 횡령이다 이렇게 외워둡시다. 똑같은 취지로 14번입니다. 보겠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돈을 보관하는 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정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 체결하고 하기로 약정하고 사전에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중 일부를 공사업자로부터 되돌려받죠. 똑같죠. 그럼 이런 것은 그 타인에 대한 횡령이 되는 겁니다. 에 따라서 화살표 횡령죄 성립합니다. 14, 15 같은 취지입니다. 그리고 16번입니다. 16번. 95년도 판례인데 여전히 출제가 잘 되고 있는 판례입니다. 발행인으로부터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액면을 보충 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액면 백지인 약속음을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자가 발행인과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그 다음 키워드는 이거죠. 이걸 잡으면 됩니다. 가로 열고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한 후 가로 닫고 그 약속음을 자신의 채무 변제처로 제3자한테 줘버립니다. 이거 횡령이 될까? 보겠습니다. 뭐 A가 있고 갑이 있습니다. A가 지금 현금이 필요하니까 거래업자인 갑한테 우리가 뭐 한 달 동안 거래한 게 한 2천만 원 넘지 않을 거니까 2천만 원 한도로 좀 보충하고 이 엄을 좀 할인 판매와 이렇게 2천만 원 한도로 보충하고 할인해와 이렇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A가 갑에게 준 것은 이렇게 어음인데 금액란이 비어있고 발행인은 A하고 도장 찍혔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면 근데 이제 갑이 어떻게 했나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재하는 겁니다. 빈칸에 있고 발행인 A 이렇게 되고 있죠. 네, 여기에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서 보충했다. 보충합니다. 그러면
갑이 2천만 원 정도 보충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1,700만 원 이렇게 기재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데 한도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 이렇게 기재해 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뭐 할인을 해가지고 어디 가서 요거 싸게 할인 판매해가지고 현금을 준 게 아니고 이후에 3번 뭐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될 돈이 있죠. 그래서 이 음을 줘버립니다. 임의로 사용해버립니다.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해서 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A가 뭐 화를 내겠죠. 이게 혹시 A에 대한 횡령이 되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횡령이 되겠는가 은근히 주제가 잘 되죠. 그럼 이제 이게 유가증권에 관한 뭐 좀 지식이 좀 필요하겠죠. 먼저 A가 갑에게 요 A 명의로 된 어음인데 금액란이 비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음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어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음법 제75조 등에 따라서 필요적 기재 사항을 모두 구비해야지만 어음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게 어음의 앞면에 한 칸이라도 비어있는 칸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발행인, 수신, 금액란, 지급장소, 지급기일 이런 게 다 구비되어 있어만 됩니다. 한 칸이라도 비어있죠. 그럼 이건 어음이 아닙니다. 어음이 아닌 겁니다. 어음이 아니면 이건 뭐가 될까요? 백지어음이 됩니다. 어음은 아닙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유가증권에 관한 뭐 판례들 쭉 정리할 때도 더 보게 되겠죠. 그래서 백지어음입니다. 보충권을 준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갑이 보충권 한도를 넘어가지고 2,500만 원 적어버렸잖아요. 그럼 요건 무슨 죄가 될까요? 우리 형무상. 요게 이 판례 핵심이 됩니다. 갑이 2,500만 원 이렇게 기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그리고 A 명의로 2천만 원 이렇게 기재된 내용으로 이 어음을 자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A가 자성한 것으로 오신할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갖춘 어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빈칸이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음이 되는 건데 얘는 이렇게 자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유가증은 위조죄입니다. 어음을 위조하게 된 겁니다. 여기 바로 여기에 성립하게 됩니다. 이게 이 판례 핵심이 됩니다. 유가증권, 즉 어떤 유가증권이냐? 어음을 위조한 것이 됩니다. 어음 위조죄가 성립합니다. 유가증권 위조죄가 성립합니다.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이 위조된 유가증권을 이후에 임의로 썼죠. 그럼 이 위조된 유가증권 이렇게 새롭게 생겨난 거잖아요. 이거는 A를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A 재물이 아닙니다. 횡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장 간단한 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A가 갑에게 맡긴 것은 백지어음을 맡긴 거잖아요. 근데 갑이 임의로 어음을 만들어내 버린 겁니다. 완전히 요거하고 이건 다른 거잖아요. 다른 겁니다. 그러면 새롭게 생겨난 것은 A를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간단하게 하기는 A가 갑에게 덜개를 맡겨놨는데 덜개. 얘가 튜닝해가지고 페르시안 고양이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새롭게 생겨난 페르시안 고양이는 A가 갑에게 맡긴 게 아니잖아요. 페르시안 고양이는 A를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임의로 쓰더라도 횡령될 수 없고 유가증권 위조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은근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지금 이번에서는 두 번째 줄에 보충은 한도를 넘어 보충이죠. 그럼 이때 뭐가 성립합니까? 유가증권 위조죄가 성립합니다. 알겠죠? 따라서 화살표 횡령죄 불성립합니다. 그리고 17번입니다. 이거 78년도 별표가 있긴 있죠. 이것도 기출되었으니까 옛날에 5급 시험 등에서 옛날에 한 30년 정도 전에는 출제가 매우 잘 되던 판례였습니다. 지금 요즘에 이런 거 나오는 거 본 적은 없는데 참 어떡할까 한번 봅시다. 일단 왜 올드스쿨 옛날 판례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공장저당법에 따라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기계를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후 양도인이 위 기계에 대하여 다시 건저당권을 설정해 버린 겁니다. 이거 횡령이 될까? 집안 통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공장에 기계가 있습니다. 공장에. 그럼 지금 보겠습니다. 갑이 있고 공장 경영하려고 하다 보면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 뭐 중소기업 은행 등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공장 안에 있는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겁니다. 기계를. 근데 기계는 등이랑 등록이 되는 게 아니죠. 기계가. 근데 기계가 생산 설비가 이렇게 A, B, C, D 이렇게 기계입니다. 기계가 연속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생산 설비니까. 이걸 하나만 딱 떼가지고 담보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이 하나의 1년의 생산 라인에 있는 기계 전체가 담보 가치가 높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이제 중소기업은행 그러면 이 담보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런 게 공장 재단을 구성해야 됩니다. 요 기계 전체를 공장 재산의 단체입니다. 공장 재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공장 저당법에 따라 가지고 요 안에 있는 기계들 있죠. 전부 다 기재를 합니다. 기재를. 그러면 요 전체가 하나의 물건처럼 딱 되면 담보 가치가 매우 높죠. 재단 목록을 다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중소기업은행에 공장 저당을 딱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돈을 대출 받겠죠. 돈을 대출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면 요 을입니다. 을로부터 또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을이 원하는 기계는 이 4개 전부가 아니고 그 중에서 요 A 한 개만 아니 요 A 한 개만 요 A 한 개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양도담보 양도담보로 설정해 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또 갑이 이 재단을 구성한 이 기계에 대해서 또 이 기계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서 뭐 제3자에게 공장 저당권을 설정해 버립니다. 또 돈을 빌리면서 이렇게 설정해 버린 겁니다. 이런 사안입니다. 네, 매우 오래된 판례입니다. 안 할 것 같은데 옛날에 워낙 중요한 그렇죠. 그럼 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화를 내느냐? 을입니다. 을이 화를 내는 겁니다. 야, 너 이 기계를 나한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 아니냐? 근데 이 기계에 대해서 또 네가 담보로 제공해? 너 횡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요게 요 양도담보를 받은 을입니다. 을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이 될까? 이 문제입니다. 을에 대한 횡령이 될까? 그럼 보겠습니다. 이거 타인 재물 보관자 뭐 요런데 들어가 볼까요? 공장 저당법에 따라 가지고 재단을 구성하는 기계죠. 이 전체를 하나의 물건으로 파악해 가지고 담보 가치를 높게 본 겁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빌렸겠죠. 그리고 공장 저당법에 의한다면 요 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요 기계들 있죠. 요 한 개만 이렇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의 물건처럼 보이니까. 알겠죠? 그리고 그중에 A라는 요 기계 한 개만 을에게 양도 담보 제공했죠. 이게 공장 저당법에 따라 가지고 법에 의해서 이게 바이 공장 저당법에 따라서 무효입니다. 이건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 재단 목록을 구성하는 기계를 임의로 이렇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담보 가치가 사실되어 버립니다. 중소기업 은행으로서는. 네, 그래서 이게 무효입니다. 그렇다면 볼까요? 을은 요 기계에 대해서 양도 담보권을
취득할까? 아예 취득 못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을은 저 A라는 기기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요 기기에 대해서 전환권을 설정해 줬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아무런 권리가 없는 이 양수인 을에 대해서는 횡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이건 을 것도 아니잖아요. 이 기계도 여전히 갑수입니다. 타인 채무도 아닙니다. 알겠죠? 따라서 을만 괜히 성질 낸 겁니다. 을은 그래서 해설은 뭘까요? 공장 저당에 따라 재단을 구성하는 기계를 타인에게 양도담으로 제공하여도 공장저당법의 강행성에 비추어 위 양도는 무효이므로 양도인이 위 기기에 대해서 다시 건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적어도 요 을에 대해서 회녀제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화살표 회녀제 불성립 70년대 판례입니다. 한번 구경하고 나올까 싶긴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18번하고 19번입니다. 18번하고 19번을 모르면 그냥 수험생도 아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18번 별이 2개네요. 전압식 판결입니다. 전압식 판결이 2번 있었던 겁니다. 이 판에 대해서는 한 번 바꿨다가 또 바꾼 겁니다. 한번 뭐 2번째입니다. 그리고 19번은 별이 하나지만 2021년도 건데 전원 합의차하고 마찬가지 정도의 중요성이 있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18, 19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18번을 먼저 보면 19번이 또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18번 그 그림 있죠. 그림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앞으로 뭐 모의고사 풀거나 뭐 할 때 엄청나게 볼 그림이긴 합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뭘까요? 갑이 을한테 뭔가 돈을 줘야만 됩니다. 을에게 그림이 지금 구나. 갑이 을에게 돈을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이거죠. 우리 건물주 병으로부터 돌려받을 돈이 있다. 보증금을. 그거를 을에게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이렇게 양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양도는 어떻게 하느냐면 갑하고 을이 만나가지고 그럼 내가 그 한 석 달 정도 지나면 한 2억 정도 보증금 돌려받을겠는데 그걸 을에게 당신한테 넘길게요. 양도할게요. 그렇게 합시다. 라고 채권 양도 양수의 의사 합치가 있죠. 그때 바로 채권이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이제 을이 병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죠. 뭐가 문제가 될까요? 갑하고 을이 만나서 계약 체결했을 뿐 병은 모르잖아요. 건물주로서는.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게 맞겠죠. 누가? 채권 양도인이. 그렇죠. 아이고 어르신 제가 돌려받을 돈 2억 있죠. 그거 을에게 제가 양도했으니까 저한테 주지 마시고 을에게 주세요. 라고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통지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판례가 나오는 겁니다.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납니다. 임대사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병은 누구한테 돈 2억을 줄까요? 얘 존재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임차인 갑에게 채권 양도 통지하지 않은 채 그리고 병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갑이 받은 겁니다. 받은 다음에 이 돈을 채권 양수인한테 준 것도 아니고 동생한테 임의로 줘버립니다. 빌려준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하나 봅시다. 먼저 채권 양도 통지하지 않은 채 그저도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부작위로 병을 기망해가지고 재물 교부 받은 것 아니냐. 이게 문제된 겁니다. 그래서 채권이 을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돈을 받습니다. 이게 임대인 병에 대한 사기죄가 될까 이 문제입니다. 사기죄가 될까? 요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민법에서는 간단합니다. 채권 양도를 해줬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병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병으로서는 당연히 원래 줘야 될 사람인 갑에게 돈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얘 중에 누구를 보호해야 될까요? 얘입니다. 그러면 병은 원래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면 원래 줘야 될 사람한테 돈 줘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증금을 줬죠. 이런 것은 이 임대인의 요 돈을 주는 것은 변제가 유효하게 됩니다. 변제가 효력이 있다는 것은 변제는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채무 소멸효를 갖고 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병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됩니다. 이제는 할 거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혹시 어리죠? 아니 영감님 제가 채권 양수 받았어요. 예, 권리가 없어요. 저한테 2억 줘요. 나 저한테 2억 줬는데 그건 당신하고 얘 사정이지 나한테 2억 줘요 하면 얘는 돈을 줘야 됩니까? 안 줘도 됩니다. 이미 채무 변제가 유효한 것으로 민법상 처리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채권 양도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병으로부터 돈을 받아도 적어도 임대인 병에 대한 사기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래도 민법을 공부하지 않는 우리로서는 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됩니다. 병에 대한 사기죄 안 됩니다. 그 다음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 다음 전압에서 판결이 이 받은 돈입니다. 받은 돈을 이한테 안 주고 양수인한테 안 주고 동생한테 임의로 빌려줬죠. 이게 혹시 채권 양수인 을에 대한 횡령이 될까? 이 문제입니다. 횡령이 될까? 첫 번째 전압식 판결에서는 얘가 이렇게 안 주고 임의로 써줘. 채권 양수인 을에 대한 을을 위해서 보관해야 된다. 왜? 이미 그 전에 채권을 양도했으니까. 그래서 횡령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을을 위해서 보관한다. 횡령죄 성립 인정했습니다. 그것도 전압식 판결입니다. 그러다가 또 전압식 판결 이번에 나온 거잖아요. 또 바꾼 겁니다. 횡령죄 이제 안 됩니다. 요겁니다. 여기에 별이 두 개입니다. 횡령죄 불성립합니다. 채권 양수인에 대한 횡령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봅시다. 병의 채무 변제가 유효하죠.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은 돈은 을 겁니까? 갑자기 겁니까? 변제가 유효하니까 이 수령한 금전은 타인 재물이 아니고 갑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볼까요? 갑이 수령한 금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 소유에 속합니다. 따라서 갑은 그 금전을 채권 양수인을 위해서 을을 위해서 보관하는 게 아니고 갑 자기 거죠. 자기 재물입니다. 횡령이 안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외우는 거는 키워드죠. 18번에 채권 양도 통지를 안 했다. 이런 겁니다. 채권 양도 통지하지 않은 채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해도 채권 양수인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별도로 이거죠. 임대인 병에 대한 사기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 다 무죄입니다. 둘 다 무죄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민법 채권 양도 법리가 좀 들어가 있지만 꼭 우리는 정리를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19번입니다. 이건 그림은 없습니다. 이건 그냥 비슷하니까 이거 하고 볼까요? 채무자가 기존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합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가지고 임의로 쓰는 겁니다. 이게 채권 양수인에 대한 횡령이 될까? 구조가 이거하고 좀 비슷하죠. 어떤가요? 요 그림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얘가 얘한테 채권 양수인한테 줘야 되는 X 채권이 있죠. 얘가. 근데 얘가 불안해한 겁니다. 이거 돈 안 갚으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제가 얘한테 받을 채권이 있습니다. 라고 이 채권을 이렇게 양도하는 겁니다. 이 X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도하는 겁니다. 참고로 기계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지만 채권이 양도되는 거 이거 담보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뉩니다. 요 X 채권 변제에 가름해서 이걸 이렇게 양도한다면 참고로 가름했다는 것은 이게 없어진 버립니다. 가름했으니까 이걸 없애버리고 요 채권으로 바꾼 겁니다. 가름하여 또는 X채권 변제를 위하여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X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민법상 세 가지로 나뉩니다. 채권 양도가.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담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도한 겁니다. 담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진 겁니다. 그러면 X채권 변제에 가름한 게 아니니까 이 X채권은 없어집니까?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채권을 X채권, 보증금 반환 채권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병으로부터 돈 받은 거죠. 이걸 또 임의로 써버린 겁니다. 그러면 채권 양수인에 대한 횡령이 될까? 그냥 담보로 제공한 것을 그냥 임의로 썼을 뿐이고 여전히 채권 양수인은 이 X채권 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수인에 대한 횡령은 안 된다라고 본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민법에 들어가서 변제를 위하여, 변제에 가름하여, 담보하기 위하여 세 가지 종류 중에 담보하기 위해서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19번의 첫 번째 줄에 채무자가 기존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겁니다.
이걸 키워드로 잡을까 하다가 굳이 뭐 그렇게 가서 깊게 들어갈 필요냐 이러다가 세월이 지나면 나중에 X제곱 변제에 가름하여 이런 판례가 혹시나 나올까. 그렇게 되면 이제 요거 구분해야 되겠죠. 근데 가름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많이 발생 안 합니다. 어떤 바보가 내가 받을 채권이 있는데 이걸 없애고 이 하나만 하겠습니까? 채권은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게 좋잖아요. 사기꾼들이 뭐 채권 양도 양수계약서 체결할 때 X채권에 가름하여 양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버립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담보하기 위하여 하고 가름하여 이 차이를 잘 인지하지 못하니까 그런 놈들이 등장해가지고 혹시나 판례가 나온다면 앞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당장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워두시다. 18번이든 19번이든 채권을 양도해놓고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합니다. 채권 양수인에 대한 횡령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바로 머릿속에 한번 넣어둡시다. 여러분 좋은 머리 써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이야 대충 늘어져가지고 비도 오는데 매 이렇게 듣다가 나중에 복습해서 있네. 그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나중에 합격하겠네. 나중에. 공부 습관입니다. 습관. 오늘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것만. 수업 들으면서도 외울 수 있습니다. 아주 뭐 많은 정보가 다다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 판례를 보고 결론을 정리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리하는 걸 한 번만 바로 입력을 해두는 거. 그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 머릿속에 연하죠. 한번 넣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양가로 3번 페이지 넘어서 불법 영도의사 없이 점유를 시작할 거.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 회년째 공부하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구조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네, 회년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네,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때까지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점유를 개시하죠. 이때 팔아버립니다. 이때 이 의미로 처분하거나 이용합니다. 그러면 회년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점유를 개시할 때는 불법 영도의사 있으면 안 됩니다. 불법 영도의사 없이 개시해야 되고 나중에 이때 불법 영덕 의사가 발생해서 임의로 처분합니다. 이런 게 이제 횡령이다. 기본이죠. 타인재물로 보관자, 보관을 시작할 때는 불법 영덕의사 없이 보관하다가 나중에 불법 영덕의사로 이를 횡령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어떤 물건을 처음부터 영심이 핸드백을 훔쳐버립니다. 불법 영도사를 가지고 훔쳐줘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이후에 그래도 이건 타인 재물이죠. 영심이 거니까 춘봉이가 이걸 팔아버립니다. 그럼 이 성립한 절도죄와 별도로 타인 재물 보관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성립하지는 않잖아요. 왜? 핸드백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부터 훔쳤으니까 불법 영도사로 훔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횡령이 되는 게 아니고 절도죄만 성립하면 되잖아요. 요 기본적인 내용에서 이제 이 박스의 판례 4개가 쉽게 해결됩니다. 1번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 영도의사 없이 점유를 시작하다가 그 이후 일정 시점에서 불법 영도의사로 횡령하는 경우죠. 요게 베이스고 그러면 2번 타인을 공갈해가지고 재물을 교부하게 합니다. 일단 공갈죄 성립하겠죠. 그것을 소비하고 또는 팔아버립니다.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왜? 화살표 공갈죄만 성립하죠. 처음부터 공갈해가지고 어떤 물건을 받아옵니다. 처음부터 이 점유를 시작할 때 공갈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불법 영도사 가지고 점유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공갈죄만 성립하고 이후 임의 처분 행위는 횡령죄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3번 판례 갑이 80년대 판례죠. 예, 처음부터 을을 기망해가지고 교부받았으면 이때 사기죄가 성립하네요. 불법 영도사로 약속금을 점유 시작하게 됐죠. 그럼 이후에 을에 대한 갑의 채권 변제 추능해버립니다. 이걸 임의로 썼죠. 화살표 사기죄만 성립하고 횡령죄는 별도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출제가 좀 잘 되는 게 4번 판례죠. 이 중에서도 출제가 잘 되는 게 4번입니다. A 종친회 회장인 갑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바로 이 우리 종친회죠. 종중 소유 부동산이
예, 이제 수용이 되는 모양이에요. 수용, 공용 수용. 그럼 수용 보상금을 이제 공탁소에 맡겨둔 겁니다. 그 회사가. 그럼 봅니다. 이걸 그런데 위조한 규약을 공탁고문에 제출해가지고 A 종친회를 비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 보상금을 출급받아 핀치합니다. 이때 사기죄 성립합니다. 사기죄입니다. 공탁 공무원이 피기망자고 피해자는 A 종친회입니다. 상각 사기죠. 그래서 일단 사기죄 성립했으면 그러면 이 수용 보상금을 이 종친회 회장인 요놈이 기망해가지고 자기가 편취했죠. 이때 사기죄 성립하는 겁니다. 불법 영덕의사로 수용 보상금을 점유를 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종친회 주에서 보관하다가 종친회 반환을 구합니다. 화살표 사기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회전죄는 성립하지 않겠죠. 수용 보상금을 점유를 시작할 당시부터 불법 영덕의사로 편취했기 때문에 그렇죠. 요런 판례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 개 알고 나머지가 쭉 정리되면 되는데 출제 확률이 아무래도 높은 것은 네 4번 판례입니다. 4번.